넌 배운 게 없으니 이거나 읽어라. 치매 시어머니는 비웃음 섞인 얼굴로 낡고 해진 성경책을 제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다른 동서들 손에 들린 건 강남 아파트 분양권과 번쩍이는 벤츠 차키였어요. 12년 동안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손톱이 닳도록 일한 저에게 돌아온 건 곰팡내 나는 헌 성경책 뿐이었습니다. 형님, 평생 기도나 하면서 가난하게 살라는 어머님의 깊은 뜻인가 봐요. 동서들의 비아냥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이혼당하고 쫓겨났죠. 하지만 홧김에 던져버린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벌어진 책장 사이로 믿을 수 없는 무엇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덕입니다. 올해 58살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12년째예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깨요. 오늘도 어머님 방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복도를 건넜어요. 어머님 방문을 여니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기저귀가 젖은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어요. 수건을 적셔 어머님 허리와 엉덩이를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눈을 반쯤 뜨고 천장을 바라보셨어요.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래? 어머님이 제 손목을 잡고 뿌리치셨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제법 있으셨어요. 저는 손목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저예요, 어머님. 순덕이요. 어머님은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셨어요. 오늘도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겁니다. 새 기저귀를 채워드리고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덮어드렸어요. 어머님은 금세 눈을 감으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불린 쌀을 넣고 약한 불에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는 동안 약통을 꺼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나뉜 플라스틱 약통입니다. 아침 3알, 점심 2알, 저녁 3알. 12회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칸을 채워왔어요. 6시가 되자 어머님을 깨워 세수를 시켜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틀니를 넣어드리고 잠옷 위에 조끼를 걸쳐드렸어요. 식탁에 죽 한 그릇과 깍두기 몇 조각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숟가락에 죽을 떠서 어머님 입에 넣어드렸어요. 어머님은 입을 오물거리다가 반쯤 흘리셨습니다. 턱받이를 고쳐매고 다시 한 숟가락을 떠드렸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재호가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게 재호의 하루 시작입니다. 3년 전 인쇄소가 문을 닫은 뒤로 그 사람은 매일 저렇게 누워만 있어요.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말은 1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저는 어머님 입을 닦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린 뒤 부엌에서 남편의 밥상을 차렸어요. 밥,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쟁반에 올려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밥 났어요. 남편은 고개도 안 돌리고 손만 들어 올렸어요. 고맙다는 말도 눈길 한 번도 없었습니다.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한테서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7시 반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수원역 뒷골목 분식집까지 버스로 20분이에요. 사장님이 벌써 가게 문을 열고 계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 국물 냄비 앞에 섰습니다. 어묵꼬치를 꽂고
순대를 찜기에 올리고 튀김 반죽을 준비했어요. 점심때가 되면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몰려옵니다. 2,500원짜리 떡볶이를 팔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12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어머님 기저귀를 사고 병원비를 내고 장을 보고 남편 담뱃값까지 줘요. 남편은 돈을 한 푼도 안 벌면서 담배는 끊지 않거든요. 오후 4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님이 거실 바닥에 앉아 계십니다. 소파에 앉혀드리고 나갔는데 내려오신 거예요. 기저귀가 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야에 물을 받았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또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바닥에 앉아 계셨는데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을 닦아드리면서 이를 꽉 깨물었어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삼켰습니다. 해봤자 나보고 어쩌라고 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저녁을 준비하고 어머님께 밥을 떠먹여드리고 제호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밤 9시가 넘어요. 어머님을 재우고 나서 저는 방 구석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9월 15일. 어머님 죽 반 그릇 드심. 약 3번 드림. 기저귀 4번 가름. 오후에 바닥에 내려앉아 계심. 이 공책이 벌써 11권째입니다. 하루하루 어머님 상태를 적어두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적게 됐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물어보실 때 보여드리려고 시작한 건데 이제는 습관이 된 거죠. 공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어요. 안방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누구랑 전화를 하는 건지 뭘 보는 건지. 요즘 저녁마다 핸드폰을 들고 웃어요. 예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물어볼 기운이 없었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어요. 그때 어머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어머님이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손을 뻗으셨습니다. 순떡아. 맑은 목소리였어요. 낮에는 저를 남의 집 도둑 취급하시던 분이 제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저는 어머님 곁으로 다가가 그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뼈마디가 굵고 힘이 있는 손이었어요. 어머님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한참 놓지 않으셨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입만 달싹이다가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베개 밑으로 낡은 성경책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표지가 반쯤 떨어지고 종이가 누렇게 변한 책이에요. 어머님은 교회 다니시던 시절부터 이 책을 늘 곁에 두셨어요. 치매가 오신 뒤에도 이것만은 베개 밑에서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삐져나온 책을 살짝 밀어 넣어 드렸어요. 어머님 손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예요. 내일도 4시에 눈을 떠야 합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안방에서는 여전히 재호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님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드린 뒤 분식집으로 출근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댁 단체 대화방에 둘째 동서 미정이가 글을 올린 겁니다. 형님, 이번 달 어머님 병원비 영수증 좀 보내주세요. 얼마 나왔는지 보고요. 저는 앞치마를 매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압니다. 병원비를 나누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를 쓰는지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48만 원, 기저귀와 물티슈 12만 원, 약값 8만 원. 세 가족이 나누면 한 사람당 23만 원 정도예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답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똑같았거든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국물 냄비를 닦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정이가 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재훈이가 사업 확장하느라 자금이 빠듯해요. 다음 달에 보낼게요. 바로 뒤에 셋째 동서 선영이 글이 올라왔어요. 저희도 재민이 학원비가 겹쳐서요. 죄송해요, 형님. 저는 냄비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음 달이라는 말을 저는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재훈이네는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재민이네는 분당에서 산다고 들었어요. 학원비가 겹친다는 선영이네 재민이 차가 벤츠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어머님이 방에서 폴더폰을 만지고 계셨어요. 두 손으로 전화기를 쥐고 번호판을 눌러보시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가 제대로 안 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전화하시려고요?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폴더폰을 이불 밑으로 슬쩍 밀어 넣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냐. 나가. 저는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텔레비전 리모컨을 전화기라고 드시거나 전화기로 텔레비전을 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어머님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틀 뒤 일요일이었어요. 재호는 아침부터 나가고 없었습니다. 어머님 점심을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정이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손을 행주에 닿고 전화를 받았어요. 응, 동서.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끊어야 하나 싶었는데 저쪽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가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주머니에서 눌린 것 같았습니다. 끊으려고 화면을 내리는데 미정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분식집에서 2,500원짜리 떡볶이 팔면서 어머님 간병한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웃기지 않아? 선영이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뭘 안다고. 미정이가 다시 말했어요. 고하잖아. 시집 올 때 혼수도 못 해온 사람이야. 갈 데가 없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붙어 사는 거지. 저러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재산 타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싱크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 쥐었어요. 선영이가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잖아. 간병인 쓰면 한 달에 300은 들 텐데. 미정이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딱 쓸모 있는 거지. 무료 간병인. 월급도 안 줘도 되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이 싱크대 위에 떨어졌습니다. 물기 묻은 타일 위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혔어요. 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를 내면 어머님이 놀라실까봐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고아 출신. 갈 데가 없으니까 붙어 사는 거. 무료 간병인. 26에 시집 올 때 혼수를 못 해간 건 맞습니다. 부모가 없으니까요. 보육원에서 자라서 18배 나와 공장에서 일했어요. 24세 남편 재호를 만나서 26에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아라고 반대하셨지만
재호가 밀어붙였어요. 그때는 재호가 그랬습니다. 출신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은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있고 동서들은 저를 무료 간병인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주워서 화면을 닦았어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화면 왼쪽 구석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대각선으로 길게 금이 났어요.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행주로 얼굴을 훔치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방에 약을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님은 베개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올려다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울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양파 썰다가 눈이 매워서요. 어머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흐릿한 건지 또렷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불 밑으로 손을 뻗어 뭔가를 더듬으셨어요. 폴더폰이었습니다. 또 전화를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전화는 내일 해요. 약 먼저 드세요. 저는 약을 물과 함께 드리고 어머님을 눕혀드렸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면서 베개 밑에 성경책이 여전히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어머님은 눈을 감으시면서 성경책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으셨습니다.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손에서 그릇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미정이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붙어 사는 거지. 갈 데가 없는 건 맞았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시댁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간병 공책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었는데 글씨가 흔들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한 줄을 적었습니다. 9월 17일 어머님 죽 반 그릇, 저녁 국밥 3숟가락 드심, 약 3번 드림, 기저귀 5번 가름. 그 밑에 적으려다 만 글자가 있었어요. 나는이라고 쓰다가 멈춘 겁니다. 나는 뭘까? 나는 누구일까? 공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재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누워있던 사람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면도를 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면도를 이틀에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디가? 제가 물었더니 재호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러. 어떤 친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짜증만 낼 테니까요. 다음 날도 재호는 외출했어요.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 내내 아침이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인쇄소가 문을 닫고 3년 동안 집 밖에 안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외출을 하니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옷도 달라졌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양복 재킷을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구두도 닦았습니다. 현관에서 구두약 냄새가 났어요. 3년 동안 낡은 슬리퍼만 신던 사람이 구두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재호가 샤워를 하고 나가서 욕실에 들어갔더니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향수는 없어요. 저도 쓰지 않고 재호도 평생 향수를 뿌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실 선반을 열어봤더니 작은 향수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란 유리병이었어요. 어디서 산 건지 누가 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어머님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어요. 양복 재킷을 벗으면서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늦었길래.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재호는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현관에 놓인 양복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려고 들었는데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어요. 손을 넣어 꺼내봤습니다. 손수건이었어요. 하얀 손수건인데 구석에 분홍색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코끝에 대지 않아도 향이 올라왔어요. 달콤하고 진한 꽃향기였습니다. 재호한테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저는 손수건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돌로 눌린 것처럼 무거워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손수건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설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닐 거야. 재호가 그럴 리 없어. 32년을 같이 산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손수건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양복을 옷걸이에 걸고 불을 끄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재호의 핸드폰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던져놓고 다녔는데 이제는 주머니에서 빼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밤에 잠들 때는 베개 밑에 넣고 잤어요.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는데 재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호가 젓가락을 놓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리문을 닫고 등을 돌린 채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한 번도 웃지 않던 사람이 전화를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상을 바라봤어요. 된장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베란다에서 돌아와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밥을 떠먹었습니다. 요즘 어디 다녀? 제가 물었어요. 재호는 국을 마시다가 고개도 안 들고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 친구, 매일 만나면 안 돼? 재호가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어요. 왜 자꾸 물어봐. 당신이 어머니 간병하느라 바쁘면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나한테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어머니나 잘 모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물으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싸우면 어머님이 놀라시거든요. 큰 소리가 나면 어머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세요. 그게 싫어서 저는 늘 참았습니다. 재호가 밥을 반도 안 먹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남은 밥상을 치웠습니다. 재호가 남긴 밥그릇에 밥알이 절반이나 붙어 있었어요. 그걸 긁어내면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밥그릇 안에 물방울이 퍼지는 걸 보다가 얼른 수돗물을 틀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어머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이불 위에 앉아 계셨어요. 문틈 사이로 거실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어머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순떡아.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낮에는 저를 못 알아보시던 분이 밤이 되면 이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네, 어머님. 어머님이 입을 여셨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재호 그놈이. 거기서 멈추셨어요. 눈빛이 풀리면서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이 이불 위에서 힘없이 내려앉았어요. 다시 멍해지신 거예요.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벽을 바라보며 입을 오물거리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재호 그놈이. 어머님이 뭘 말씀하시려 했던 걸까요? 치매가 심해지시면 가끔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시고는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치매 증상이라고요. 방을 나와 간병 공책을 꺼냈어요. 9월 22일 어머님 죽 반 그릇, 저녁 미음 드심, 약 3번 드림, 기저귀 4번 가름, 밤에 또렷한 순간 있으셨음. 제호에 대해 말씀하시려다 멈추심. 공책을 덮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제호의 핸드폰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킥킥거리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손수건의 꽃향기가 코끝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분홍색 자수가 눈앞에 떠올랐어요.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대답을 못 정한 채 뒤척이다가 어느새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분식집에서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제가 공장 다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유일한 친구예요. 순떡아, 지금 통화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말하기 꺼리는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말해. 화내지 마. 내가 지금 보내는 사진 봐. 핸드폰이 울리더니 사진 한 장이 왔어요. 금간 화면 너머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커피숍 통유리 너머로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호였어요. 양복 재킷을 입고 있었고 제가 구두약 냄새를 맡았던 그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긴 머리에 빨간 입술을 한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호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순덕아, 나 수원역 앞 커피숍 지나가다가 봤어. 제호 씨 맞지? 맞았어요.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모를 리가 없어요. 양복 어깨선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이는 버릇, 오른손으로 턱을 괴는 자세까지 전부 제호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풀리면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버텼어요. 순떡아, 괜찮아? 영숙이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저는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만 거칠게 나왔어요. 순떡아, 대답해. 응, 고마워. 끊을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수건의 꽃향기, 향수병, 구두약, 매일 밤 핸드폰을 보며 웃던 제호.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졌어요. 설마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안방에서 제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야, 재훈아. 제호가 동생 재훈이한테 전화한 거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혼이 쉽냐? 순덕이가 가만히 있겠어?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뭐? 형수가 어머니 재산을 빼돌린다고? 제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잠깐 조용하더니 제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수 씨가 그러던? 저는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벽 너머로 계속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치매시잖아. 형수가 돈을 빼돌리기 전에 이혼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형수가 빠지면 상속이 우리한테 유리해진다고? 저는 복도 벽을 짚고 서서 눈을 감았어요. 미정이, 둘째 동서 미정이가 자기 남편 재훈이한테 시킨 겁니다. 재호한테 여자를 소개시킨 것도, 이혼을 부추긴 것도
전부 둘째 동서의 계산이었어요. 형수를 내보내면 상속에서 빠진다. 그러니까 여자를 소개시켜서 이혼하게 만들어라. 그게 동서들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려서 수돗물을 틀고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앞이 번쩍하면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불륜이 아니라 음모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핀 게 아니라 동서들이 바람을 피우게 만든 거였습니다. 미정이가 여자를 소개시키고 선영이가 법적으로 계산하고 재훈이가 형을 꼬드긴 거예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있던 재훈은 딱 좋은 먹잇감이었겠죠. 저녁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서 쟁반에 올렸어요.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이불 위에 앉아 계셨어요. 거실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안방에서 들린 재호의 통화 소리를 어머님도 들으신 걸까요? 어머님은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는 어머님 앞에 밥상을 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떠서 어머님 입에 넣어드렸어요. 손이 떨려서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흐릿하던 눈이 아니었어요.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어머님 눈빛이 다시 풀렸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죽을 떠서 어머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입을 오물거리면서 반쯤 흘리셨어요. 턱바지를 고쳐 매고 입가를 닦아드렸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안방 문이 열렸어요. 재호가 나왔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나 나간다. 이 시간에? 친구가 불렀어. 재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구두를 신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커피숍 사진 속 그 구두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수돗물이 흐르는 소리만 부엌에 가득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간병 공책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었어요. 9월 25일 어머님 죽 반 그릇 드심, 약 3번 드림, 기저귀 4번 가름. 거기까지 쓰고 볼펜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어머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음. 공책을 덮었습니다. 어머님 방을 들여다보니 어머님은 잠이 드셨어요. 베개 밑에서 성경책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살짝 밀어 넣어드리고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드렸어요.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커피숍 사진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재호의 손이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이요. 미정이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형수가 빠지면 상속이 우리한테 유리해진다.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 위로 흘러내렸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요. 열흘이 지났어요. 재호가 거실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돌아오니 밤 6시가 넘었는데 재호가 외출도 안 하고 집에 있었어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재호가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니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는데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이혼하자. 재호는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텔레비전 쪽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어머니 간병한다고 나한테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 밥 차려주는 것 말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저는 식탁 위에 올린 손을 내려다봤어요. 떡볶이 국물에 데어서 붉어진 손등, 세제에 갈라진 손가락, 기저귀를 갈면서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32년을 살았어요. 바람 피운 건 당신이잖아. 제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재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어요. 증거 있어? 누가 그런 소리 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숙이가 보내준 사진이 핸드폰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들이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재호는 친구라고 할 겁니다. 커피숍에서 젊은 여자 손잡고 있으면서 증거가 없냐고 물어 재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식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누가 헛소리를 하고 다녀. 그 분식집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네. 재호는 일어서면서 이혼 합의서를 손가락으로 밀었어요. 종이가 제 앞으로 미끄러져 왔습니다. 도장 찍어. 조용히 끝내자. 재호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이혼 합의서를 내려다봤어요. 글씨가 흔들리면서 번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어요. 동그란 얼룩이 퍼지면서 글씨 한 줄이 지워졌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선영이었습니다. 형님, 선영이에요. 이야기 들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평소에 절 무시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형님, 조용히 나가시면 저희가 위로금 좀 드릴게요. 2천만 원 정도면 당분간 방 얻으시고 지내실 수 있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요? 2천만 원. 32년치 살기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재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어머님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도장 찍었어? 저는 불을 줄이고 재호를 돌아봤어요. 이혼은 해줄게. 재호의 눈이 커졌어요. 순순히 받아들일 줄은 몰랐나 봅니다. 근데 어머님은 어떡할 건데? 뭘 어떡해? 내가 큰아들인데 당연히 내가 모시지. 재호가 콧바람을 불며 대답했어요. 저는 재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기저귀 한 번 안 갈아본 사람이 어머님을 모신다고요. 약 시간도 모르고 중 농도도 모르고 어머님이 왼쪽으로 누우시면 허리가 아프신 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이 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어머님 약 시간이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예요. 약통은 냉장고 옆 선반에 있고 죽은 쌀을 4시간 불려서 약한 불에 끓여야 해요. 기저귀는 하루에 최소 4번 갈아드려야 하고 어머님 왼쪽 허리에 욕창이 생기기 쉬우니까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려야 해요. 재호는 눈을 깜빡거리며 듣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간병 공책은 어머님 방 서랍에 있어요. 11권이에요. 하루하루 상태를 적어뒀으니까 병원 가실 때 가져가세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개켜서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방으로 가서 옷가지를 캐리어에 넣었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32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이라고는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어머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이불 위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오늘은 눈빛이 흐릿했어요.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아서 이불을 여며드렸어요.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제가 잡으니까 어머님이 손가락을 오므려 제 손을 쥐셨어요.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올게요. 어머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눈빛이 흐릿한 채로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손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베개 밑에서 성경책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살짝 밀어 넣어드리고 방을 나왔어요. 현관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었어요. 재호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안 돌렸어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32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복도 바닥에서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굴러갔어요. 수원역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이 하나 있었어요.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이 높은 곳에 나 있어서 밖에 사람 발목만 보이는 방이었어요. 짐을 풀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캐리어 하나가 방의 전부였어요. 이불도 없고 냄비도 없고 밥그릇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어요. 반지하 천장이 낮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조용히 울 필요는 없었는데 습관이 된 거예요. 32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참을 누워 있다가 일어났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었습니다. 재호가 챙겨줬을까요? 약통이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할까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재호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전화해서 약 챙겼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밤에 끙끙거리시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알아서 깬 겁니다. 12해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으니까요. 저는 이불도 없는 바닥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원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본가 앞에서 내렸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아직 안 바꿨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재호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기저귀가 젖어 있었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한 번도 안 갈아드린 거예요. 저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어요. 수건을 적셔 어머님을 닦아드렸습니다. 새 기저귀를 채워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부엌에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약통을 열어보니 어제 저녁 칸이 그대로였어요. 약을 안 드신 겁니다. 죽을 끓여 어머님에게 떠먹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어머님은 제 얼굴을 올려다보시며 입을 오물거리셨습니다. 오늘도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어머님 방을 정리한 뒤 현관을 나섰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아침 8시가 넘었는데 안방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분식집으로 출근해서 하루를 보냈어요. 퇴근하고 다시 본가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기저귀를 갈고 저녁죽을 끓이고
약을 드리고 간병 공책에 오늘 상태를 적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원룸에서 일어나 본가로 가서 어머님을 돌보고 분식집에 출근하고 퇴근 후 다시 본가에 들러 저녁 간병을 하고 밤에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재호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는 것도 어머님을 돌보는 것도 아무 말 없이 내버려뒀어요. 어차피 자기가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이혼하고 본가를 나온 지 한 달이 됐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원룸에서 일어나 본가로 갔습니다. 어머님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드리고 분식집에 출근했어요. 퇴근하면 다시 본가에 들러 저녁 간병을 하고 밤에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재호는 제가 매일 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방에서 기저귀를 갈고 있으면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죽을 끓이면 슬그머니 나와서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제가 끓여놓은 된장국을 퍼먹고 설거지도 안 한 채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맙다는 말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이혼한 며느리가 추석에 시댁에 갈 이유는 없죠. 하지만 어머님이 걱정됐습니다. 추석 연휴면 사흘이에요. 사흘 동안 제가 안 가면 누가 어머님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겠어요. 재호가 할 리 없었습니다. 추석 이틀 전부터 장을 봤어요. 갈비찜에 쓸 갈비를 사고 잡채 재료를 다듬고 동그랑땡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분식집 월급에서 장볼 돈을 빼니 주머니에 남는 게 없었지만 추석상은 차려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송편도 빚었어요. 원룸 좁은 부엌에서 반죽을 치대고 소를 넣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이 보이는 부엌이었어요. 추석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큰 비닐봉지 3개에 음식을 나눠 담았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송편. 두 손에 봉지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새벽이라 버스가 텅 비어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추석 아침인데 저는 남의 집에 음식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어요. 본가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어두웠어요. 재호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방으로 갔어요. 기저귀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갈아드리고 갔는데 밤새 한 번도 안 갈아드린 거예요. 저는 대야에 물을 받아 어머님을 닦아드렸습니다. 새 옷을 입혀드렸어요. 보라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히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이게 누구야? 어머님이에요. 예쁘시죠? 어머님은 대답 없이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갈비찜을 데우고 전을 접시에 놓고 나물을 종지에 나눴습니다. 송편을 찜기에 올렸어요.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훈이네가 먼저 왔어요. 미정이가 커다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뒤이어 재민이네도 왔어요. 선영이가 명절 선물 세트를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갈비찜을 데우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부엌 쪽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형님이 왜 여기 있어요? 선영이도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형님, 이혼하셨으면서 왜 여기 계세요? 저는 국자를 들고 서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약 시간이 있어서요. 추석 음식도 차려드려야 하고요.
미정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혼했으면 남이잖아요. 어머님 간병은 아주버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간병을 하겠다고요? 한 달 동안 약 하나를 안 챙기고 기저귀 한 번 안 갈아본 사람이요. 그 말을 할까 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재호가 안방에서 나와 문을 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봤습니다.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긴 머리에 빨간 입술을 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커피숍 사진 속 그 사람이었어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어머, 은주 씨 왔어요? 어서 와요. 미정이가 여자의 팔을 잡고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이름을 알게 됐어요. 은주, 한은주. 은주는 꽃다발을 식탁에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부엌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주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한은주예요. 재호 씨 여자친구요. 저는 국자를 쥔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주가 한 발 앞으로 나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 맏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미정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은 이제 남이시잖아요. 은주 씨가 새 식구예요. 선영이도 소파에서 일어나 은주 옆에 섰습니다. 은주 씨 앉아요. 차 드릴게요. 저는 부엌에 서서 앞치마 끈을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원룸에서 일어나 음식을 싸들고 버스를 타고 왔어요. 어머님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 갈비찜을 데우고 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맏며느리 될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이 문을 잡고 서 계셨습니다. 보라색 저고리 차림의 어머님이 거실에 선 은주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님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누구야? 저녀는 누구야? 어머님이 문틀을 잡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내 며느리는 순덕이야. 저년 내보내. 재민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어머님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세요. 어머니는 편찮으시니까 쉬셔야 해요. 재민이가 어머님 팔을 잡고 안방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님은 발버둥을 치셨어요. 나, 순덕아, 순덕아.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뛰어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정이가 부엌 입구를 막고 섰습니다. 형님은 어차피 오신 김에 부엌에서 음식이나 얼른 가세요. 어머님은 저희가 모실게요. 재민이가 어머님을 안방에 모시고 문을 닫았어요. 어머님이 안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약해지다가 멈췄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재호는 현관에 서서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피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치마로 눈가를 누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어머님이 또 놀라시면 안 되니까요. 냄비 위로 김이 올라왔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추석 음식을 상에 올려야 했어요. 어머님 드실 송편이 찜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접시에 전을 담았어요. 갈비찜을 큰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나물을 종지에 나눠 담고 송편을 접시에 올렸어요. 상을 다 차리고 어머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이불 위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이 붉으셨습니다.
저는 쟁반에 송편과 갈비찜을 올려 어머님 앞에 놓았어요. 숟가락을 들어 갈비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안 드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한 입만 드세요. 추석이잖아요. 어머님은 대답 없이 벽만 보셨어요. 저는 쟁반을 내려놓고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손을 잡았어요. 거실에서 은주의 웃음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거실이 시끄러웠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재혼의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30명 가까이 되었어요. 명절 때마다 본가에 모이는 게 박씨 집안 전통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30명 상을 차리려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새벽에 싸온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서 전을 더 부치고 잡채를 볶고 밥솥 2개를 돌렸어요. 접시를 나르고 수저를 놓고 물잔을 채웠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미정이, 선영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재호가 은주 옆에 앉아 있었어요. 부엌에서 혼자 뛰어다니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가 새로 온 사람이래. 순덕이는 이혼당했다면서. 근데 순덕이가 왜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어? 저는 못 들은 척 접시를 날랐습니다. 고모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 팔을 잡았어요. 순덕아, 이혼하고도 이렇게 와서 음식까지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고모를 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밥 챙겨드리러 왔다가요. 고모는 한숨을 쉬고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정이가 부엌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부르셔요. 거실로 오세요. 저는 고무 장갑을 벗고 앞치마를 풀었어요. 손을 행주에 닦으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거실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재민이가 안방에서 모시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옆에 큰 종이 가방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실 벽을 따라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30명의 눈이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어머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들한테 선물을 주신대요. 어머님의 눈빛이 흐릿했어요. 미정이가 어머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정이가 종이 가방 하나를 열었어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강남 아파트를 주신대요. 미정이가 서류를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강남 아파트면 얼마야? 조그만 거래. 그래도 꽤 나가지. 미정이가 서류를 가슴에 안고 어머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멍하니 앞을 바라보셨어요. 선영이가 2번째 종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 케이스에 은색별 모양 로고가 달린 열쇠였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차를 주셨어요. 선영이가 열쇠를 흔들었어요. 친척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벤츠 아니야? 억소리 나겠네. 선영이가 활짝 웃으며 어머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잘 타고 다닐게요. 어머님은 선영이 손을 잡힌 채 아무 표정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미정이가 다시 나섰어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이 새 며느리한테도 준비하셨대요. 은주가 상자를 열었어요. 금목걸이였습니다.
굵은 체인에 하트 모양이 달려 있었어요. 은주가 목걸이를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어머, 예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재호가 옆에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30명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맏며느리한테는 뭘 주시나?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미정이가 어머님 옆으로 갔어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놓인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책이었어요. 표지가 반쯤 떨어지고 종이가 누렇게 변한 헌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늘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시던 그 책이에요. 미정이가 성경책을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아가 배운 게 없으니 성경이나 읽어. 분수를 알고 살아라. 30명 앞이었어요. 삼촌, 고모, 사촌들이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 하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가 손에 닿았어요. 어머님이 수십 년 동안 만지셨던 책이라 모서리가 달아 부드러웠습니다.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은주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있었어요. 미정이와 선영이도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삼촌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은주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그분이 음식 다 해놓고 가셨네요. 편하다. 킥하고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은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도 벗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 헌 성경책을 끌어안고 서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 벤츠, 금목걸이, 그리고 헌 성경책 한 권. 이혼당하고 쫓겨나서 반지하 원룸에 살면서도 새벽마다 와서 기저귀를 갈고 추석 음식을 싸들고 와서 30명 밥상을 차린 맏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헌 성경책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고 내려가는 동안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성경책을 아는 두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냄새가 났어요. 낡은 종이 냄새에 섞인 어머님 특유의 비누 향이었습니다. 1층에 내려서 아파트 현관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추석이라 길이 한산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성경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버스가 한 대 왔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다음 버스가 왔을 때 겨우 일어나서 탔습니다. 원룸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성경책을 가슴에 안은 채 반지하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높은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 그림자가 벽에 지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명절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반지하 원룸 바닥에 앉아 헌 성경책을 옆에 놓고 흐느껴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제 손에 걸린 게 헌 성경책이었어요. 솔직히 그 성경책 보기 싫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벤츠, 금목걸이, 동서들과 은주가 받아들고 웃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돌아온 건 이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 한 권이었습니다.
고아가 배운 게 없으니 성경이나 읽어. 분수를 알고 살아라. 어머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 벽 쪽으로 던지려고 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손에 닿는 가죽 표지가 반들반들했어요. 어머님이 수십 년 동안 만지셨던 자리가 닳아서 부드러웠습니다.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팔을 내렸습니다. 차마 던질 수가 없었어요. 무릎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표지를 열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데 손가락에 이상한 게 닿았습니다. 종이가 아니었어요. 딱딱하고 매끈한 게 만져졌습니다. 저는 책을 더 넓게 펼쳤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경책 한가운데가 네모 반듯하게 파여 있었어요. 칼로 오려낸 것처럼 깔끔하게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책 두께만큼 깊은 네모난 공간이었어요. 그 안에 접힌 서류들이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하나 집어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쳤어요. 부평본가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이름 칸에 김순덕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천 9월동 상가 건물이었어요. 소유자 김순덕. 시세가 적힌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18억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세 번째는 수원역 앞 상가였습니다. 김순덕. 9억. 네 번째 농협예금 증서 3억. 다섯 번째 국민은행 적금 증서 1억 2천만 원. 저는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숫자를 더했어요. 36억이었습니다. 반지하 원룸 바닥에 앉아서 36억어치 서류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후들거려서 종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 밑에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어머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떨리는 연필 글씨였어요. 순덕아. 저는 그 두 글자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정신이 온전치가 않구나. 하지만 가끔씩 맑을 때가 있어. 맑을 때마다 너 몰래 법무사를 찾아갔다. 어머님이 폴더폰으로 전화를 하시려던 게 떠올랐어요. 치매 증상이라고 넘겼던 그 모습이요. 법무사에게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재호가 바람 피우는 거 다 봤다. 동서들이 꾸민 거라는 것도 다 안다. 재훈이가 전화로 떠드는 거 거실에서 다 들었어. 어머님은 알고 계셨어요. 눈이 흐릿한 것 같아도 귀는 살아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도 너는 이혼당하고 쫓겨나서도 새벽마다 와서 내 기저귀를 갈아줬지. 반지하 방에서 살면서 버스 타고 와서 죽도 끓여줬잖아. 동서들이 너를 무료 간병인이라고 놀려도 너는 묵묵히 내 곁에 왔었지. 미정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고아 출신이 갈 데 없으니까 붙어 사는 거지. 무료 간병인. 그 말을 어머님도 들으셨던 거예요. 그게 다야. 그게 내가 전부를 너한테 주는 이유야. 편지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다. 순덕아, 이제 내가 먼저 될 차례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마가 찬 바닥에 닿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반지하 원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울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치매 속에서도 저를 지키고 계셨어요. 추석날 30명 앞에서 성경책을 던지시면서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고아가 배운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에서는 얼마나 우셨을까요? 동서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쓸모없는 헌책을 줬다고
생각하게 만드셔야 했어요. 그래야 아무도 이 성경책에 손을 대지 않으니까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 그림자가 벽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성경책 안에 넣었습니다.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함께 넣었어요. 성경책을 덮고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본가에 가야 해요. 어머님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드려야 합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다만 이 성경책이 제 가방 안에 있다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 이불을 폈어요. 성경책을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님이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시던 것처럼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성경책 표지를 만졌습니다. 달아서 부드러운 가죽이 손끝에 닿았어요. 어머님 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을 깨워 죽을 드시게 하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분식집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 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나갔는데 처음으로 결근을 한 거예요. 성경책 안에 들어있던 서류 중에 명함이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법무사 김영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무실 주소가 수원역 근처였습니다. 어머님을 이웃집 할머니에게 잠깐 부탁드렸어요. 같은 층에 사시는 70대 할머니인데 가끔 어머님 말동무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버스를 타고 수원역 앞에서 내렸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건물 3층으로 올라갔어요. 유리문에 김영호 법무사 사무소라고 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앞에 안경을 쓴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어요. 박복순 여사님 며느리 김순덕입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보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에 알아본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 김순덕 씨. 여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무사가 의자에서 일어나 캐비닛을 열었어요. 서류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이었어요. 여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2년 동안 5번 오셨습니다. 법무사가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어요. 처음 오셨을 때가 2년 전 3월이었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치매가 있는데 맑을 때 해놔야 할 일이 있다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 법무사의 말을 들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해 7월이었고, 세 번째가 그 다음해 2월, 네 번째가 6월, 마지막이 올해 4월이었습니다. 5번 모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법무사가 서류철에서 종이 5장을 꺼내 나란히 놓았어요. 의사소견서였습니다. 5장 모두 같은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방문 날짜마다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 없음이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매번 오시기 전에 병원에 먼저 가셔서 소견서를 받아오셨어요. 치매 환자가 한 거라고 다툴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신 겁니다. 저는 의사소견서 5장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님이 혼자 병원에 가시고 혼자 택시를 타시고 혼자 법무사 사무실에 오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저를 못 알아보시고 벽만 바라보시던 어머님이 맑은 순간마다 이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폴더폰으로 전화를 하시려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법무사에게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치매 증상이라고 넘겼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마지막에 오셨을 때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무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순덕이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이혼당하고도 내 곁에 남았어. 그 아이한테 전부 줘야 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법무사가 휴지를 건네줬어요. 저는 휴지로 눈을 누르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서분들한테 드린 아파트와 차는요? 여사님이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서류의 둘째와 셋째 며느리에게 주는 마지막 몫이라고 명시하셨어요. 추가로 상속을 주장하시면 오히려 받은 것도 돌려내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법무사가 서류철 뒤쪽에서 작은 것을 꺼냈어요. 저장 장치였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납작한 저장 장치예요. 이것도 여사님이 맡기신 겁니다. 영상이 담겨 있어요. 여사님이 직접 촬영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찍으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저장 장치를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어머님 목소리가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순덕 씨, 여사님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등기 이전도 완료됐고 예금과 적금도 김순덕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여사님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실 때 다리가 풀리셔서 기사분이 부축해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소견서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 끝내야 한다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머님이 택시에서 내리시면서 다리가 풀리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맑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니까 서두르신 거예요. 다시 흐려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셨겠죠. 법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따라 제 앞에 놓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른 뒤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가락으로 꾹 눌러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머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웃집 할머니가 어머님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순덕아, 어머님이 오늘 좀 편안하셨어.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어머님 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이불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오늘은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맑은 시간마다 저를 위해 뛰어다니셨어요. 택시를 타시고 병원에 가시고 법무사를 찾아가셨습니다. 다리가 풀려도 소견서를 놓지 않으셨어요. 치매가 다시 찾아오기 전에 한 장이라도 더 서류를 만드셔야 했으니까요.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에도 도둑이라고 소리치시는 날에도 어머님은 맑은 순간이 오면 법무사에게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이 주무신 뒤에 원룸으로 돌아갔어요. 법무사에게 받은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북을 켰어요. 분식집 사장님이 안 쓴다고 주신 오래된 노트북인데 느리지만 쓸 수는 있었습니다. 저장 장치를 꽂으니 화면에 파일이 하나 떴어요.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세 번째에 영상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님이 앉아 계셨어요. 교회 아니었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으셨고 뒤로 십자가가 보였어요. 보라색 저고리를 입고 계셨는데
제가 작년 생신 때 사들인 저고리였습니다. 어머님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밤에 제 이름을 부르시던 그 눈이었어요.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순덕아, 나야. 시험이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찍는 건 내 정신이 맑을 때 해놔야 할 말이 있어서다. 언제 또 흐려질지 모르니까 지금 해야 해. 어머님이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셨어요. 손가락을 깍지 끼셨습니다. 순덕이는 고아야. 시집 올 때 나도 반대했어. 혼수도 못 해오는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이 고개를 들어 다시 카메라를 보셨어요. 근데 30년을 보니까 알겠더라. 진짜 효도가 뭔지 순덕이가 보여줬어.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 기저귀 갈아주고, 죽 끓여주고, 약 챙겨주고,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도 그렇게 못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혀서 울음이 터지려는 걸 참았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이 단단해지셨어요. 눈썹 사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둘째 미정이가 재호한테 여자를 소개시킨 거 나 다 봤어. 어머님이 의자 팔걸이를 주셨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정이가 전화로 재훈이한테 시키는 거 거실에서 다 들었다. 형수를 내보내면 상속에서 빠진다고. 그래서 여자를 붙여서 이혼시키라고. 그게 미정이 계획이야. 어머님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셨어요. 셋째 선영이도 마찬가지야. 이혼하면 배우자 상속이 없어진다고 계산한 게 선영이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따진 거야. 둘이서 짠 거다. 어머님이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리셨어요. 내 아들 재호가 나쁜 놈이야.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압이 못된 건 내 잘못이다.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마누라를 내쫓아.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기 어미를 돌봐준 마누라를. 순덕아, 미안하다. 어머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어깨가 떨리셨어요. 눈을 뜨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추석날 성경책을 던진 건 일부러 그런 거야. 둘째, 셋째 앞에서 그래야 했어. 헌 책 줬다고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게 해야 내가 안전하니까. 그 안에 전부 넣어뒀어. 내 전 재산을 다 내 이름으로 해놨다. 어머님이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셨어요. 순덕아, 이혼당하고도 내 곁에 남았지. 갈 데가 없어서 남은 거 아닌 거 나는 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남은 거야. 그거 하나면 돼. 그게 전부를 주는 이유야. 어머님이 의자에 등을 기대셨어요. 카메라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70대 여자분이었어요. 교회 장로님 같았습니다. 정자야, 내가 증인이다. 내가 맑을 때 이 말을 했다는 거 기억해라. 옆에 서 있던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회 장로 김정자입니다. 박복순 집사님이 오늘 맑은 정신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셨음을 확인합니다. 복순이가 법무사 사무실에 다닐 때도 제가 택시를 불러드렸어요. 이분이 며느리 순덕 씨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물러나시고 어머님이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덕아, 잘 살아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미안하고 고맙다. 영상이 끝났어요.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엎드렸어요.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흐릿한 눈 뒤에서 전부 보고 계셨어요. 미정이의 음모도, 선영이의 계산도, 재호의 배신도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맑은 시간이 올 때마다 소리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병원에 가시고 법무사를 찾으시고 교회에서 영상을 찍으셨어요. 다리가 풀려도 정신이 다시 흐려질까 두려우셔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추석날 30명 앞에서 성경책을 던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고아가 배운 게 없으니 성경이나 읽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으로 얼마나 우셨을까요? 그렇게 하셔야 저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저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다음날 분식집 출근 전 어머님 집에 잠시 들렀어요. 아직 주무시는지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어머님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어머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베개 밑에서 성경책이 빠져 있는 걸 보셨는지 손이 베개 밑을 더듬고 계셨어요. 이미 제가 가져왔으니 거기에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들고 어머님 방에 들어갔어요. 살짝 베개를 들어 올리고 성경책을 밀어 넣어 드렸습니다. 어머님의 손가락이 성경책 모서리에 닿자 움직임이 멈추셨어요. 손가락이 가죽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잠결에 어머님 입이 달싹였어요. 순떡아. 저는 어머님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까지 덮어드렸습니다. 영상을 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어머님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셨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도 못 드시는 날이 늘었어요. 입에 넣어드리면 입술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물도 잘 못 삼키셨어요. 턱바지를 3번씩 갈아야 했습니다. 맑은 순간도 사라졌어요. 밤에 제 이름을 부르시던 어머님이 더 이상 순떡아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시거나 눈을 감고 계셨어요. 가끔 손이 이불 위에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뭔가를 찾으시는 것 같았는데 뭘 찾으시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분식집에 하루 휴가를 내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가 제 얼굴을 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님을 다시 집으로 모셔왔어요. 어머님은 병원이 싫으신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지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분식집을 쉬었습니다.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어머님 곁에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애인과 연애하기 바쁜지 제가 집에 오면 쌩하니 나가버렸어요. 이불을 걷어 빨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드리고 입술이 마르지 않게 젖은 거즈로 입술을 적셔드렸어요. 손을 잡아드리면 아주 약하게 손가락을 오므리셨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어요. 열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닌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에 끌리듯 벌떡 일어나 어머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의 숨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가늘고 느린 숨이었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가 길었어요. 저는 어머님 옆에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의 손이 차가웠어요. 이불 밖으로 나와 있던 손가락이 얼음처럼 시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어머님 손을 감싸 쥐고 입김을 불었어요. 어머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이 올라갔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한 달 동안 흐릿하기만 하시던 눈이 또렷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입이 움직였어요.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귀를 어머님 입 가까이에 대었어요. 순떡아, 들렸습니다. 바람 같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잘 살아라. 그리고 미안하다. 어머님의 손가락이 제 손을 한번 꽉 쥐었어요. 그 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어요. 어머님이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셨어요. 주름진 입가에 미소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교회 장로님이 장례식장을 잡아주셨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와서 국을 끓여주셨어요. 둘째 날 재훈이네와 재민이네가 왔습니다. 미정이가 검은 옷을 입고 들어와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선영이도 옆에 서서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재호도 왔습니다. 은주와 함께였어요. 은주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재호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은주가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일어나더니 조문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새 맏며느리 하는주예요. 제가 장례를 주관하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말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 장로님이 제 옆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덕 씨, 참아. 때가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 3일 동안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켰습니다. 밥을 차리고 국을 데우고 조문객들 자리를 치웠어요. 은주가 맏며느리라고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정이와 선영이가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는 동안 저는 쓰레기 봉투를 묶었어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다 돌아가고 장례식장이 비었어요. 저 혼자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사진을 올려다 봤어요. 보라색 저고리를 입고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찍어드린 사진이에요. 작년 생신 때 어머님이 맑은 순간에 웃으셨는데 그때 얼른 찍어둔 거예요. 어머님, 저 왔어요. 사진 속 어머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약속할게요. 잘 살게요. 어머님이 시킨 대로 잘 살게요. 저는 영정 사진에 절을 하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짐승이 울듯이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울다가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장례식장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어머님 영정 사진 위로 남은 불빛 하나가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사흘 뒤였어요.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덕 씨 유족분들이 토요일에 본가에서 상속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재훈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저는 원룸 바닥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저도 가야 하나요? 이혼했는데요. 가셔야 합니다. 제가 재훈 씨한테 순덕 씨도 참석해야 한다고 말해뒀어요. 재산 관련으로 순덕 씨가 당사자시니까요. 법무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함께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류 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오후 2시에 본가 앞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열었어요.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와 편지가 든 성경책, 저장장치, 의사소견서 5장, 전부 가방 안에 있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오후 2시에 본가 아파트 앞에서
법무사를 만났어요. 법무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재훈이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에 선 법무사를 보고는 눈이 커졌어요. 이분은 누구예요, 형수님?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재훈이와 미정이, 재민이와 선영이, 재호와 은주까지 6명이 소파와 의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쪽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법무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정이가 법무사를 힐끗 보더니 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형님, 오늘은 가족끼리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요. 외부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법무사가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재산 관련 업무를 맡은 법무사 김영우입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미정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선영이가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시작하죠. 형님, 이건 형님도 아시겠지만 이혼하신 분은 상속권이 없으세요. 오늘은 형님한테 알릴 게 있어서 부른 거예요. 재훈이가 기침을 하며 받았어요. 형수님, 서운하시겠지만 법이 그래요. 형수님 몫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위로금으로 좀 챙겨드리려고요. 은주가 소파에서 다리를 꼬며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이혼하신 분이 왜 상속에 관심을 가져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서로 좋죠. 6개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다 정해놓고 부른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성경책을 꺼냈어요. 미정이가 성경책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그 헌 성경책이요? 추석 때 받으신 거? 그걸 왜 가져오셨어요? 선영이도 입꼬리를 올렸어요. 형님, 성경책 들고 기도하시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펼쳤습니다. 네모나게 파인 안쪽에서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부평본가 아파트 등기, 구월동 상가 건물 등기, 수원역 상가 등기, 농협 예금 증서, 국민은행 적금 증서, 서류 5장이 식탁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모든 서류의 소유자 이름에 김순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의 입이 벌어졌어요. 선영이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은주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재훈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빼앗듯 들어올렸어요. 이게 진짜야? 어머니 재산이 전부 순덕이 이름으로 돼 있어? 미정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님은 치매셨잖아. 치매 환자가 한 건 안 되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의사소견서 5장을 꺼냈어요. 식탁 위에 부채꼴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이 2년 동안 5번 법무사 사무실에 가셨어요. 매번 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으셨습니다. 5장 모두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 없다는 소견이에요. 미정이가 소견서를 집어들었어요. 눈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선영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꼬드긴 거예요. 형님이 어머님을 꼬드겨서 재산을 빼돌린 거야. 저는 가방에서 저장 장치를 꺼냈어요. 거실 텔레비전에 연결된 기기에 꽂았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영상을 재생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둘째 미정이가 재호한테 여자를 소개시킨 거 나 다 봤어. 미정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가 전화로 재훈이한테 시키는 거 거실에서 다 들었다. 형수를 내보내면 상속에서 빠진다고. 그래서 여자를 붙여서 이혼시키라고. 그게 미정이 계획이야. 미정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선영이도 마찬가지야. 이혼하면 배우자 상속이 없어진다고 계산한 게 선영이야. 선영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아들 재호가 나쁜 놈이야. 압이 못된 건 내 잘못이다. 재호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의 모든 재산을 김순덕 씨에게 넘기셨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돼 있고 예금과 적금도 김순덕 씨 명의입니다. 의사소견서 5장과 영상 유언, 교회 장로님 증언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그리고 추석에 동서분들이 받으신 강남 아파트와 벤츠는 고인이 마지막 몫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서류에 분명히 기재돼 있어요. 추가 상속을 주장하시면 이미 받으신 것도 돌려내셔야 합니다. 미정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선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소송 안 할게요. 은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재호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재호 씨, 이게 뭐야?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재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만 떨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재호의 팔을 놓았어요.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신으면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5명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텔레비전 화면에 어머님의 마지막 장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보라색 저고리를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시는 어머님 얼굴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하나씩 챙겨 성경책 안에 넣었어요. 성경책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철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법무사가 먼저 현관으로 나갔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미정이가 소파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고 선영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식탁에 팔꿈치를 대고 이마를 짚고 있었어요. 재민이는 입을 다문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법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벽에 등을 기댔어요. 가방 안에서 성경책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1층에 내려서 아파트 현관을 나왔어요. 밖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 안에 꽉 차 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주가 나간 뒤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녁에 분식집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데 아파트 앞 벤치에 재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도 구두도 아니었어요.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어요. 저는 재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왔어요?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면도도 안 해서 턱에 수염이 거먹게 나 있었습니다. 순덕아,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해요. 저는 벤치 옆에 서서 재호를 내려다봤어요. 재호가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앞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순덕아, 미안해. 나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저는 재호를 내려다봤어요. 무릎을 꿇고 앉은 재호의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32년 전 결혼식 날 까만 머리를 빗기던 사람이 이렇게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은주 씨는요? 갔어. 재산 없다니까 바로 나갔어.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나갈 데가 없어. 재훈이네도 안 받아줘. 미정이가 문 앞에서 막더라. 재민이네도 전화를 안 받아. 저는 재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갈 데가 없다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전에 미정이가 저를 두고 한 말이 똑같았거든요. 고아 출신이 갈 데 없으니까 붙어 사는 거지. 늦었어요. 재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은 내가 새벽마다 어머님 기저귀 갈 때 다른 여자 만나러 갔잖아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바닥에 내려앉아 계셨는데 옆방에서 코 골며 잤잖아요. 내가 동서들한테 무료 간병인 소리 들을 때 당신은 뭘 했어요? 재호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어머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동서들이 꾸민 거 전부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맑은 순간마다 법무사를 찾아가신 건 당신들 때문이에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이 못난 거예요. 나한테 돌아올 자리는 없어요. 재호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고개가 떨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구부러진 채 한참을 꿇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유리문 너머로 재호가 벤치에 돌아가 앉는 게 보였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사이로 재호의 굽은 등이 작아졌어요. 집에 들어와 현관불을 켰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신 집은 조용했어요. 어머님 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어요. 아직 어머님 이불과 약통과 간병 공책이 그대로 놓여 있거든요.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어요. 순덕아, 나 소식 들었어. 동서들 난리가 났다며. 무슨 소식? 친척들 사이에 다 퍼졌어. 둘째 동서가 바람을 꾸며서 형님네를 이혼시켰다고. 시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그랬다고. 재호 씨 고모가 동네방네 전화하고 다닌대.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닌대. 재훈이도 사업하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할 텐데 그런 감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웠어요. 순덕아, 잘됐다.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응, 고마워. 끊을게. 전화를 끊고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교회에 갔어요.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교회 앞마당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장로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덕아,
복순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저는 장로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장로님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어머님과 오래 친구셨던 분이에요. 어머님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실 때 택시를 불러주셨다면서요. 그럼 복순이가 전화하면 내가 택시 불러줬어. 맑은 날이면 꼭 전화가 왔어.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다리가 풀려도 꼭 가겠다고. 장로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한테 그랬어. 순덕이한테는 내가 나쁜 시험이었다고. 고아라고 구박했다고. 그게 평생 후회된다고. 그래서 남은 걸 전부 주겠다고 했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나쁜 시어미가 아니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신 분이셨습니다. 장로님이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복순이가 그랬어. 순덕이는 세상에서 제일 복받을 사람이라고. 저는 장로님 옆에 앉아서 한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십자가 위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수원역 앞 상가 1층에 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순덕이네 집밥이라고 쓴 하얀 간판이에요. 제 건물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해주신 상가 건물 1층이에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식탁 8개에 의자 32개를 놓았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안 걸었습니다. 카운터 옆에 딱 하나 액자를 걸어뒀어요. 헌 성경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반쯤 떨어지고 종이가 누렇게 변한 그 책을 액자에 넣어 유리 안에 모셨어요.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메뉴는 4가지로 정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반찬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깍두기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담갔어요. 물을 깍둑썰기에서 고춧가루를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는 거예요. 어머님은 새우젓을 한 숟가락 더 넣어야 맛이 깊어진다고 하셨어요. 매일 점심이면 직장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7,000원짜리 된장찌개 정식이 제일 잘 나갔어요. 밥을 푸짐하게 퍼드리고 반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밥그릇을 비우고 나가는 걸 보면 뿌듯했어요. 저녁 5시가 되면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동네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10분이에요. 이분들한테는 돈을 안 받았어요. 매일 저녁 무료로 밥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편지에 쓰셨어요. 잘 살아라. 저한테 잘 산다는 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밥을 먹여주셨으니 저도 누군가에게 밥을 먹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매일 오셨어요. 점심에 된장찌개를 드시고 저녁에 또 오셔서 할머니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장로님이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이 된장찌개 맛이 복순이가 끓이던 거랑 똑같네. 저는 카운터에 서서 웃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된장을 넣고 끓이다가 불을 끄기 직전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라고 하셨어요.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숟가락을 드셨어요. 복순이가 그 이야기 맨날 했어. 순덕이가 내 요리를 다 배워갔다고. 저는 카운터 옆 액자를 바라봤어요. 유리 안에 놓인 성경책이 가게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무료 식사 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서 미정이를 바라봤어요.
미정이는 입구에 서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카운터 옆 액자에 시선이 멈췄어요. 성경책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미정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죄송했어요. 저는 고무 장갑을 벗고 손을 행주에 닦았어요. 미정이의 얼굴을 보니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드러나고 눈밑이 어두웠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저녁에 끓여놓은 된장찌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퍼담고 밥을 한 공기 퍼서 쟁반에 올렸어요. 깍두기 한 종지와 나물 반찬을 함께 놓았습니다. 쟁반을 들고 나와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미정이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요. 밥 먹고 가요. 미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지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잠시 뒤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숟가락이 뚝배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보니 미정이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다 놓았습니다. 뚝배기 앞에 물방울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서 가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원역 앞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유리창 너머로 흘러갔어요. 다음 날 아침 봉안당에 갔습니다. 어머님 사진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았어요. 흰 국화였습니다. 사진 속 어머님이 웃고 계셨어요. 보라색 저고리를 입고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시는 얼굴이요. 어머님,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사진 속 어머님은 대답 없이 웃고만 계셨습니다. 유리 뒤에서 꽃향기가 올라왔어요. 가게로 돌아오니 벌써 점심 장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에 불을 올렸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매일 저녁 무료 식사를 드시러 오시는 80대 할머니인데 오늘은 점심에 오신 거예요. 순떡아, 내일도 올게.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었어요. 네, 할머니. 내일은 김치찌개 끓일게요.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자꾸 떠올랐던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금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라는 거요.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면서도 맑을 때마다 며느리를 지키려고 택시를 타고 다니셨던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저는 만들면서도 울컥하더라고요.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도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걸 받는다는 이야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순덕이처럼 버틴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오늘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밴드나 카톡으로 살짝 보내주세요.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